네, 선산세무 2급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재무제표와 그리고 간단하게 회계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고 OT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객관식에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이 파트에서 만약에 객관식이 나온다. 나오면 한 문제고요.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재무제표라고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재무제표를 말하면 얘죠. 재무상태표. 지금 화면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화면을 제가 그대로 띄웠어요. 왜냐면 제 나름대로의 표를 그려놓으면 여러분 책을 봤을 때 뭘 보는 거지가 헷갈릴까 봐 일단 화면에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요 장부는 T자 모양으로 그려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T자 모양의 장부 중에 왼쪽에 차변의 구성은 자산이고요. 대변의 구성 요소는 부채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총 자본이라고 말한다기보다 남의 자본, 내 자본, 이래서 총자본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회계를 공부하실 때는 총자본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요. 남의 자본은 부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지칭을 해요. 그래서 자산 중에 대변의 요소 부채, 그리고 부채가 아닌 순수한 나의 돈을 자본이라고 구분하죠. 그래서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으로 BS라고 하는 재무 상태가 구성되어 있다. 밸런스 쉿이라고도 부르고 뭐 파이낸셜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현재 시점의 장부, 포지션 이래서 FP라고도 부르는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양식이라고 그래서 BS라고 하는 약어로 많이 불러요.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틀리지 않은 용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자산은 일단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것과 1년 이후에나 현금화가 되는 것으로 구분하는데 유동자산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 거죠. 당좌와 재고. 그리고 비유동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한 개씩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회계 1급은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학습이 된 상태니까. 그래서 일단 자산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자본은 5가지 형태로 구분해요. 액면가액 자본금, 자본거래로 돈 벌어들인 거, 순수한 자본거래지만 오히려 차감 계정들이 많이 누적이 되고요. 자본으로 왔긴 했지만 원래는 손익으로 가야 될 건데 손익으로 인식하기에는 실현되지 않아서 우리 전산회계 1급을 공부했지만 거기서 공부했던 것 중에 요거 있었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계정. 걔를 손익이라고 해서 단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았죠. 걔를 잠깐이라도 손익엔 반영하지 않지만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공정가액은 표시해야 되겠고 근데 장부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구성하지 않은 기타 포괄이라는 별도의 포괄 계정이 하나 있었고요. 당기순 이익이 누적되는 계정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이런 형식으로 그려져 있었지. 그러면 얘네들을 여러분이 이미 공부했던 것들을 가정해서 하나하나 뭐 상세하게 한다기보다 러프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단 그럼 자산을 볼까요? 자산은 현재 언젠간 그 대가가 현금화 될 거야. 예를 들면 경제적인 자원으로 유입될 거라고 보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자산은 첫 번째 1번에 설명되어 있는 게 뭐냐면 유동과 비유동을 나눈다.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이 뭐야? 1년이죠. 뭐 1년 이내니 1년 이후니를 가지고 유동, 비유동을 구분했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유동 안에는 당좌 재고 있고 비유동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있어. 그럼 패스하고요. 두 번째, 유동자산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것 중엔 첫 번째 당좌 있었죠. 당좌는 기본적으로 큰 제한 없는 캐시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당좌였고요. 재고도 유동이에요. 근데 왜 재고도 유동이라고 구분하냐? 재고 자산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거라고 확실하냐라고 물어보면 모르죠 뭐. 여러분 예를 들면 제품이 있다? 제품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조건 판매돼서 무조건 현금화가 될 거라고 누가 확신해요? 못하지. 그래서 재고 자산은 예외가 있어. 재고는 유동이지만 정상적인 영업 주기 안에 현금화가 될 거야. 꼭 1년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어. 그렇지만 정상적인 영업 주기는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는 비유동이라고 구분하지 말고 유동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해줄게. 당장 팔면 현금 되겠지. 근데 정상적으로 팔아야지 이익을 낼 테니까. 그래서 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판매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산도
1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까지 유동으로 봐줄게 라고 그래서 기억이 당좌고요. 니은이 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비유동이 뭡니까? 비유동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하니? 유동이 아니면 비유동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부채로 가볼까요? 부채는 현재 일단 안 갚은 거야. 부채는 안 갚았어. 근데 누구한테 갚을 거냐면 외부의 누군가인 타인에게 갚을 거야. 그게 이제 대부분 채무자겠죠. 돈 빌렸는데 못 갚은 거지. 물건 샀는데 외상으로 결제한 거야. 그래서 타인에게 언젠간 현금으로 갚아야지. 내가 일을 해가지고 때우든지 하여간. 그래서 타인에게 어쨌거나 경제적인 의무를 제공해야 돼. 의무. 채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채라고 구분하고요. 부채도 1년 이내에 갚을 거면 유동. 1년 뒤에 갚아도 되는 것들은 비유동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유동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 뭐가 있니? 네가 정상적인 영업주기한에 갚을 거지. 그 대표가 매입 채무인 거야. 원재료 상품 매입했을 때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걸었었죠. 근데 그게 언제 갚을 것 같아요? 꼭 1년 이내에 갚을까요? 아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갚는 건 미루는 게 좋잖아. 받는 건 빨랑빨랑 받고. 사람 마음이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된 매입 채무 같은 것들은 1년 안에 무조건 갚는다는 걸 누가 단언해요? 못하지. 그러나 1년이라는 기간이라는 범주 안에 너도 속해. 너 정상적인 채무자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정상적인 채무로서 너도 유동으로 가. 특별하게 3년 만기 어음이라고 딱 써있지 않는 한 그렇게 분류하고요. 대부분은 1년 안에 갚을 것. 대부분 그래서 딱 봤을 때 계정 과목이 앞에 단기자 붙어 있으면 유동이잖아. 그 대표가 단기 차입금 뭐 이런 거. 뒤에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국제회계 기준 들어오면서 이 주식과 관련된 자본거래, 특히 지분상품이라고 말하는 게 주식이에요. 어렵게 말해가지고 그렇지. 지분상품, 뭐 채무상품 이렇게 부르는데 지분상품은 유가증권이라는 상품 중에 지분을 움직이는 것들은 주식이잖아. 그래서 지분상품은 주식이고 그래요. 근데 주식 중에요. 나중에 기간이 되면 걔를 다시 갚는 조건. 주식이라는 건 원래 부채가 아닌데 부채성을 띠고 있는 것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자본거래로 인식하는데 상한우선주 같은 것들이 일단 그 기간이 경과되면 그 주식에 대한 대가를 갚아주는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결국은 부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걔도 부채라고 구분하거든요. 근데 전산세무 2급은 국제회계 기준이나 그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다소 엄청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올 거면 전산세무 2급을 1급으로 줘야 돼.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비유동은 유동이 아닌 거.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안에 상환해야 될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사이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날은 보고되는 게 종료되는 날은 12월 말일이죠. 근데 12월 말일에 재무제표를 마감은 하는데 말일자로 그게 확정되는 날과의 약간의 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텀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가지고 갚는 걸 재합의한 거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원래는 뭐 이게 1년을 초과해가지고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랬으니까 요 예제를 들어드리면 원래는 단기 차입금이야. 근데 12월 말일 이후에 재무제표 결산 작업을 하는 과정 안에 거래처랑 나랑 얘기해가지고 얘 2년 연장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채무는 단기로 결산을 딱 마감하는 게 맞을까요? 그 사이에 장기가 합의됐으니까 장기 차입금으로 합의한 상태로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게 맞을까요? 이 얘기죠. 중간에 바뀌었을 때. 근데 너 중간에 바뀐 거는 2021년도에 적용하든지 결산일 기준으로 네가 알고 있는 단기면 단기인 거지. 그래서 네가 중간에 합의했어도 유동부채였으면 유동부채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중간에 확정되는 그 사이에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된 걸로 기존 재무제표 결산일 숫자에 단기 장기를 뒤흔들 거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뒤흔들진 않아요. 12월 말일 결산일 기준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은 저기 뒷부분에 보고일 기준과 중간에 뭔가 합의에 의해서 바뀌었을 때 그 사이에 이런 내용들을 수정할까 말까를 판단하는 건 뒷부분에 나오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거구나 그리고 넘기시면 돼요. 자본이 좀
길죠. 근데 자본이 그러니까 책에 보세요. 딱 보면은 아 짜증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별건 아니고 자본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고할 때 왜 자산이 중요하냐 맨날 얘기하는 거죠. 자산이 중요한 이유는 자산이 정해져야 부채는 내가 알고 있잖아. 부채를 넣어. 부채를 빼고 남는 게 자본이야. 그래서 자본은 순자산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본은 그래서 순자산 이렇게 불러요. 자본을 어떻게 계산해? 라고 누가 물어보면 자본을 어떻게 계산해? 자본은 식이 없어. 자본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야. 자본은 얘 계산해가지고 얘 빼면 얘인 거야. 그러면 결론은 세 개 중에 자본이 되게 중요한데 자본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신 회사는 뭐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그쵸? 자산이지. 그래서 자산을 평가하는 게 기업의 핵심인 거예요. 자산의 평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자연스럽게 자본도 올라가는 거고요. 자산이 낮게 평가되면 자본도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부채는 과대평가하는 기업이 없지. 부채를 과대평가하면 그 회사는 회계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바보가 아니고는 갚을 게 많다고 누가 그렇게 과대 계산을 하겠어요. 결국은 자산이 부채를 정확하게 차감했을 때 남는 게 자본. 그 자본은 길기도 해. 자본은 또 내용도 꽤 많고 전산회계 1급은 이 자본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전산회계 1급은 안 나오는데 전산세무 2급은 자본 파트가 좀 중요해져요. 분계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얘와 관련된 객관식도 많이 나오고 일단 끊어서 보시면 돼요. 순자산이고요. 첫 번째 자본금이 뭐냐. 얘가 뭐냐. 얘가 뭐냐. 얘가 뭐냐. 얘가 뭐냐. 이 얘기예요. 자본은 5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시고 자본금은 보통주 주식과 우선주 주식으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고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우선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본금이라고 말하면 통상적으로 모든 기업은 보통주인 거예요. 모든 기업은. 그리고 보통주, 우선주 나누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본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데 자본금은 발행가액을 기재해요? 액면가액을 기재해요? 그쵸? 액면가액. 그건 알고 계시면 좋고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자본의 증가 요인.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 주식을 발행했는데 많이 받았어. 그러면 주발초. 내 주식 팔았더니 이익 났어. 자기 주식 처분이익. 반대로 감자하면서도 이익 봤어. 감자 차익. 이런 애들이 자본잉여금 구성이고요. 자본잉여금 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제일 중요하고 얘하고 얘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기타 자본잉여금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면 좋지. 나중에 객관식 말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분계하거나 막 이런 거 할 때 감자 차익을 조회해야 되는데 감자 차익이 없고 기타 자본잉여금이라는 과목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요 두 개를 디테일하게 쓰지 않고 요 이름으로 개정 과목을 쓰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이제 2번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본조정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수하게 자본금 아니고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나머지 찌끄레기들인데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계정들인 거야. 차감 계정. 할인 발행 차금 자본 까먹죠. 주식 선택권은 가지고 있다가 행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잠깐 들고 있다가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계정이 아니고요. 출자 전환 채무도 마찬가지고 출자로 전환하게 되면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요 반대 계정들 다 마이너스 통합 계정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 안에 뭐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과목이 여기는 빠져 있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으로 배당하기 직전에 걸어놓는 자본 계정, 뭐 그런 거 있었죠. 기타 포괄의 가장 대표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계정인데 끝에는 다 손익이지만 단기순 이익에, 단기순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평가할 때 사용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여기 재평가 잉여금도 있는데 안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혹시 눈으로 보지 않고 필기하면서 공부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재평가 잉여금도 적어 놓으시고 전산세무 2급에서는 요거 나오거나 재평가 잉여금 시험에 나오거나 그래요. 2개 정도가 시험에 나오니까 잘 혹시 아직 진도를 뒷부분에 나간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쭉 보시고요. 이익배당금은 단기순 이익이 몇 년 동안 누적된 거고 아직 어느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남기는 거죠. 그래서 아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본계정 공부할 때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항목들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좀 봤고요.